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재민 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정신과병원 폐쇄병동에 갇혀 있다 했는데 그 정신과병원 폐쇄병동에는 면회도 제한되고 전화도 제한되죠. 전화도 제한되고 외출도 제한되는데 영등포 경찰서에 이제 손혜원이 건이 넘어갔다. 신재민을 손혜원이 명예훼손한 걸 시민단체 두 군데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3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명예훼손죄는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내가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죠.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는 이랬다가 귀찮아지기 곤란하니까 먼저 이제 신재민에 대해서 처벌할 의사가 있냐로 확인하려고 이제 신재민과의 접촉을 시도해서 25일 연락이 닿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재민이 25일 날 손혜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처벌 불언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제한되고 격리 폐쇄병동에 있다는 사람이 또 손혜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한다 하고 신문에 뭐 온 인터넷에 난 거 보셨죠? 그래 봤죠. 그런데 이제 신재민이가 이렇게 해버려 가지고 이제 손혜원은 이걸 또 틀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딱 말한 날이 27일이야. 미북 회담하는 날. 제가 미북 회담할 때 손혜원을 아주 조용히 처리할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딱 처리를 해버렸어. 이건 손혜원이 꼼짝 못하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신재민 씨가 반의사 의원은 불벌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피의자로 조사받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손혜원은 또 명예훼손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신재민이 갇혀 있다는데 또 이런 일에는 신재민의 신병이 또 아주 자유로운 것처럼 해요. 근데 그게 아무튼 어떤 방식이든 권력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재민 씨가. 아니, 2달 동안 갇혀 있을 정도로, 이제 거의 2달 아닙니까? 네, 그렇죠. 2달 동안 갇혀 있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해서 그것도 충격을 받으면 안 돼서 자살을 할까봐 폐쇄병동에 가다 놨는데 그 신재민이 자신을 모욕한 손혜원의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신재민의 마음을 그거 심적 변화를 가져오고 화를 불러일으키고 에이 이런 더러운 세상 또 살아서 뭐하나 하고 또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재민으로 하여금 자필로 쓰게 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했다 경찰하고 그러면 의사가 신재민이가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가다 놨다는 거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 경찰 보고 의사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매우 심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 사람을 갖다가 또 무슨 조사를 하거나 뭘 물어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서 그것이 다시 옛날에 겁먹었던 게 생각이 나서 또 자살을 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이 태어난 뒤에 처리해라.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 게 의사가 정확한 거 아닙니까? 보통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아주 수사할 일이 있어도 지금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수사를 뒤로 미루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죽고 사는 죄도 아니고 신재민이가 고소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좀 미룬다고 해서 뭘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폐쇄병동에 갇혀 있을 정도면 그런 걸 묻고 또 서류를 쓰고 손혜원이가 신재민이한테 욕을 했던 걸 다시 들어도 썸뜩한 욕도 했는데 그리고 또 경찰서에 전화까지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권력이 작용하는 걸로 보이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신재민이가 전화기를 사용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또 종이하고 펜을 달라 해서 글을 써서 보내고 하는 부분에 의사는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죠.
그럼 그놈 의사는 가다 놓을 때는 뭐고 또 그걸 쓰라 할 때는 뭐고 뭐 의사의 윤리가 그 모양입니까? 같은 의사라고 편들지 말고 지난번에 원장님이 좀 편드는 것 같다고 댓글에 안 좋은 글이 좀 있었어요. 네. 편드는 게 아니라 그 의사 입장에서는 곤란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환자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신재민이라는 환자가 지금은 병원에 있을 필요 없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앞날이 구말리 같은 32살짜리를 네.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있다면 있는 것도 결국은 의사가 계속 입원을 연장하는 확인을 해주니까 있지 의사가 병원이 오래 입원시킵니까? 자꾸 로테이션 시킵니까? 로테이션 빨리빨리 퇴원시키죠. 그러면 의사의 이해관계나 병원의 이해관계하고 다르게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가 진단서를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교도소 가다 놓는 그런 진단서를 비슷한 거를 계속 끊어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계속 끊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입원돼 있고 본인 자기 원장님 어차피 분당에 서울대 병원에 정신과 의사들 모르잖아요. 예? 원장님 지난번에 방송 나오고 난 뒤에 뭐 전화 뭐 고맙다든지 니 와 그런 말 하냐고 전화 온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마음 놓고 씹어버리세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는 상황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세상 또 바뀌면요.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분들요. 당신들 나중에 부당하게 개인의 인신을 구속시켜 놨다라는 부분 때문에 윤리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반으로요. 깜빵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닌데 기라 해가지고 가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다 놓는 게 아니라 신재민 씨 본인이 계속 여기에 있는 걸 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를. 아니 정신과 폐쇄병동에 본인이 원한다고 원할 때까지 가다 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 네,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원장님 우리 선수들끼리 왜 이러십니까?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될 수 있다. 의사로서 최소한의 그 의사분들이 되실 때 히포크라테스의 순서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환자만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또 곤란해지실 것 같아요. 아니요, 곤란한 네. 거 없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를요 따지고 넘어가야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안 따지면요 마치 당연하다고들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분당 서울대병원은요 이 신재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서 이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저도 생각이 거기에 듭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자꾸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병원 치료가 악용되는 거는 의사로서 굉장히 잘못되고 이거는 꼭 막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자, 그 제주 그 녹지 영리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경제 자유구역에 한해서 이 영리 병원을 설립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외국인에 향해서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설 바뀌어서 내국인도 그렇죠. 내국인까지 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익이 날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노무현 정권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만 해서는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했지. 돈이 됐으면 벌써 여러 사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인천에 거기 그 송도에도 그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들이 오려고 MOU까지 체결했다가 시장 조사하고 철수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이 도 자체에 특별법에 의한 조례에 제주도가 이런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다 말만 있고 명확하게 내국인은 안 된다라는 말이 없이 허가를 해줬고 2015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원을 작년 12월에 하려다가 문을 닫아놓고는 지금 뭐 다 직원 채용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제주도를 상대로요. 원희룡 지사도 이거 굉장히 애매하게 처신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거는 이 조례에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내국인이 가게 되면 공공의료 체계가 다 깨지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예 착공도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네. 하든가 해야 되는데 다 애매하게 이렇게 진행시켜 왔다가 이제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건강의료보험 체계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그러니까 댐을 부술 수 있는 그 사건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내국인 환자를 영리병원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아마 소송이 가면 그 제주도 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돈 얼마 들었다 해가 몇천억 내놔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자, 그렇게 여기서 이제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영리병원이라는 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료비도 뭐 부르는 게 값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네. 되는 영리병원이 본격적인 상륙이 하게 시작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번 뚫리면 이거는 한 곳에서 법적으로 지금 소송을 한 게 왜 의미가 크냐면 여기 소송에서 만약에 그쪽 그 녹지병원 측에서 승리를 하면 다음 지금 그 내국인들을 볼 수 있는 영리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자본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없을 뿐이지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되면 바로 치고 들어올 병원이 많아요. 외국 자본들도 있고 우리나라 자본들도 있고. 예, 이게 근데 겉으로는 중국의 무슨 유한회사처럼 예. 가장을 하고 그리고 영리병원의 조건에 이런 병원 사업을 해본 의료 네. 쪽에 해본 경험이라는 걸 했는데 네. 그래서 무슨 중국의 무슨 광둥시신가 일본의 이대한가를 두 개를 넣어놔서 네. 이런 쪽하고 해봤다고 네. 병원을 지금 하겠다라는 이 유한회사가 네, 네, 네.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돈 펀드 회사인데 네, 네. 일종의 자금 회사인데 자기들이 이런 자금을 가지고 이런 병원들을 설립했다는데 근데 이 두 개가 한국의 홍정범이라고 아십니까? 모릅니다. 무슨 뭐 성형외과 쪽에 방 소장님 방송 듣고 알았어요. 예, 유명한 그런 어떤 중국, 네. 일본 등을 상대로 하는 네. 그 의료법인이 예. 중국하고 엮은 그 이, 예, 어떤 그- 이 뭐 MOU 같은 네, 관계 또 일본하고 엮은 관계 그거 이미 밝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투자하는 모양을 했지. 실제 주인은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네. 중국에다가 돈을 보내서 네. 그 돈이 한국에 들어온 것처럼 하고 네. 그래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실제 주인이다. 네. 그리고 실적도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네. 네. 그래서 이 주인이 있는지 투자 계획서를 까봐라. 네, 그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데 네. 투자 계획서를 공개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영리병원이 물꼬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금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그 의사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대 성명서 나왔었죠. 녹지병원 그때 예. 그 허가해줬을 때 예. 그때 원희룡 주사가 진흥을 했을 때 영리병원 절대로 안 된다. 예. 반대 의견을 표명했죠. 그래서 이게 소송이 더 진행되기 전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면 별로 보지도 않아요. 이 대중들이 보면 뭐 나중에 이게 허가되면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없는 사람이 가는 병원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릴 거고 돗대기 시장 같은 대학병원에 정도만 가게 될 거고 가서 네. 이제 몇 달씩 기다려야 될 거고 부자들은 다 지금 가격에 10배, 20배씩 하는 고급 병원에 가서 다 찾아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공공의료의 시스템은 붕괴되면서 수준은 완전히 저질화 될 거예요. 지금 그 건강보험이 미국의 메디케어처럼 되고 미국의 그 의료보험이 실제로 이제 영리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손 의료보험이 더 고급화돼서 영리병원을 다닐 수 있는 보험 그 영업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영국 연방 국가들, 영국이나 네, 네. 캐나다나 호주에 가면 네. 병원 한번 가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예. 네. 감기 들어가 병원 가려면 기다리다가 감기 다 낫는다고. 네. 자기가 과도 자기가 못 정해요. 예. 그리고 또 가면 뭐 의사가 무슨 차 타 마셔라고 이야기해주고 끝내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끝낸다고. 그런데 진짜 영국의 부자들은 이 네. 고급 논스톱. 논스톱으로 완전히 기족 네. 병원에 들어가서 다 들어눕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런 의료 시스템이 되었을 때 세계에서 지금 제일
좋다라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붕괴되죠, 당연히. 그러면 참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도 대거 들고 일어나야 되고 왜? 자기 밥그릇부터 문제가 되니까 또 일반 국민들도 이 문제를 네. 떠들고 이래야 될 건데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을 보면요. 저놈들 편에 붙어서 규제 완화를 막고 있고 의료 산업에 네. 예? 이 산업화를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격 의료하고 영리병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됩니다. 연결돼 있죠. 네. 그게 그러니까 뭐 규제 완화,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그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영리병원을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4차 산업혁명인 것처럼 해가 이 카풀을 막으면 안 된다. 택시 고급화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네. 그 뒤에 이재용이 있다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영리병원 문제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지금처럼 이렇게 병원에 자유롭게 싼 가격으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죠. 이번에 보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그 저기 현대 아산병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손을 들은 환자가 현대 아산병원에 살았더라고요. 네. 그 미국 분들이 있는데요. 이 스탠포드 병원 세계 10위권 병원에서 우리나라로 보냈어요. 예. 자, 그래서요, 이게 무너질 때는 그냥 어느 날 무너진다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구멍이 뚫히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이제는 재벌들이 다 달라들어서 병원 사업, 바이오 사업에 전부 뛰어들 그렇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약 사업하고 네. 그리고 또 병원 호텔 병원하고. 네. 그러면 결국은 한국의 병원 체계가 다 무너지고 나면 저희 재앙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이죠. 지금. 영국이 무슨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해가지고 비브리지 보고서 이후에 무슨 내셔널 헬스케어라고 네. 세계에서 무슨 제일 좋은 시스템이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의 지금 의료 체계가 영국에 가면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주로 파키스탄인, 네. 인도인, 네. 뭐 아프리카 가나인, 네, 그렇죠. 뭐 남아공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공공의사라며요. 월급이 네. 작아서 백인 의사고 좀 기술 좋고 솜씨 좋은 사람은 다 영리병원으로 다 가버렸다면. 네. 자, 이게 이 한국의 지금 문턱에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의 실상인데 희한한 거는 이거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노무현 정권이고 네. 문재인 정권에 와서 그 말뚝을 박으려고 원격 의료나 그러니까요. 또 영리병원 같은 걸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병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가지고 네. 이 꾸미고 있는 음모를 제가 좀 앞으로도 계속 폭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영리병원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꼭 바라보시고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원장님. 네. 요즘 저 분노 조절 장애가 네.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 조혜라 네. 그거 보면 남편한테 저는 기사 제목만 봤어요. 안에 네. 동영상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동영상하고 녹음 파일이 뭐 온 사방에 다 돌아다니가 네. 그런데 네. 거의 뭐 통제가 안 되는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그냥 공격을 해대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명은 실제로는 그 의학적으로는 쓰지 않고요. 예. 그게 이제 충동 조절 장애의 그 밑에 속하는 그 간헐적 폭발 장애. 그러니까 간헐적 폭발 장애로 진단명을 쓰거든요. 이게 의학적인 명칭이니까. 네, 간헐적 폭발 장애. 근데 간헐적 폭발 장애는 그 대부분 그 환자들이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거나 폭력적인 집안 환경의 경우에 유병률이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의 유병률이 훨씬 높은 걸로 어른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기까지도 그 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전전두엽이 계속 발달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행동이나 이런 걸 통제하는 기능이 있는 전전두엽이 덜 발달한 사춘기 시절에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간헐적 폭발 장애는 대부분 본인이 힘들어서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명이나 두 달에 한 명 걸로 외래를 오는데 대부분 우울증이 동반돼서 있기 때문에 오지 그냥 간헐적 폭발장애 자체만으로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간헐적 폭발장애는 대부분 병원에 우울증이 없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무슨 그 진단서가 필요할 경우에 그럴 때 오는데 이게 이제 간헐적 폭발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약물치료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폭발하는 빈도를 확 낮출 수 있고 또 제가 매번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관찰자 대기에 대해서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관찰자 대기가 실제로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챙김이거든요. 마음 챙김.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마음 챙김 훈련하는 게 이 간헐적 폭발 장애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도 명칭이 있네요.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IED라고. 그런데 이제 영어를 번역한 게 이제 간헐적 폭발 장애, 폭발성 장애인데 이제 이게 3분의 1 정도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이럽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흥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충동 조절 장애의 일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기 그 충동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열이 받으면 조절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황 소장님은 그거랑 그거 연결시키지 마세요. 왜냐면 황 소장님께서 화를 내는 거하고 간헐적 폭발성 장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무서워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분노 폭발할 때는 혹시 이거 살인사건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그 본인 이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뭐 과거에는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뭐 이 가족력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가 좀 뭐 있죠. 이런 게 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의 환경이 폭력적인 환경일 경우에 이 질환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자신의 내부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극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급하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충동 이렇게 규정을.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의 하부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도박이라든지 병적 도박이라든지 뭐 병적인 성적 충동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런 게 다 충동 조절 장애 안에 들어가는데 그 밑에 이제 그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들어가는 거죠. 참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 정신과로 꼭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치료하면 많이 좋아져요. 조현아 씨도 치료하면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굉장히 좋아집니다. 잘 좋아져요. 약만 먹으면. 근데 거기는 아무도 치료하러 가자 말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한테도 그래서 못 데려가서 그 집에 이명희 씨는 평생 방치됐고 그 다음에 딸도 이제 또 누가 가자 하다가는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 해갖고 그런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 이런 거 폭발하는 거가 장애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 본인도 편안해지고 주변 가족들이 2배 이상 더 편안해집니다. 아, 그거 참 좋겠네요. 실제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치기 힘들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물의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화병도 약물 치료하면 굉장히 잘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화병 치료한다고 또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요. 자, 원장님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 생각을 잘 관찰해 보셨습니까?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을 계속 지켜보시라고. 네. 근데 생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은 내가 조절하기 어려워요. 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 그 생각은 더 떠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멍 때리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생각이 잡념이 계속.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생각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생각을 증폭시키지 않고, 화가 난 일이 생각났다 그러면 화가 난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화를 증폭시키면 그 생각에 내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화의 노예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이 올라왔다 또 사라져가는 과정을 내가 전체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제가 옛날에 네. 저기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데모하고 일할 때 참 네. 사는 게 좀 괴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 하나하고 지리산에 선원에 들어갔어요. 네. 보림 선원인가 기억이 나요. 네. 버스 타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오자. 네. 그래가지고 선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참선을 하라고 앉혀놓고 이제 스님들이 쭉비를 네. 들고 다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얻어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니까 몸이 꼬물꼬물하거나 네. 또 좀 졸거나. 졸거나 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네. 쭉비로 맞고 하니까 또 화가 나서 술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한 2km를 산에 걸어 내려와가 막걸리를 진탕 먹고 네. 그냥 올라가서 짜버렸어요. 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에 탈출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게 한다라는 게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생각을 바라보면 생각의 속성이 왔다가 갑니다. 파도 치듯이.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무슨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먼저예요. 예. 알아차리지 않고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예.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으로 하루의 생각의 많은 부분을 거기에 쏟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죠? 우리가 사는 건 현재밖에 없어요. 계속 지금 현재 지나가서 과거가 되고 현재만 계속 살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거든요. 과거나 미래는 개념 속이나 기억 속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떠올랐다가 내가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현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해야 될 일. 현재 하고 있는 일, 뭐 책을 읽고 있다면 책을 읽고 있는 일에 다시 돌아오면 되고, 또 음악을 듣고 있다면 음악을 듣는데 돌아오시면 돼요. 현재만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나요? 현재에도 과거와 미래가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과거에 내가 쌓았던 일들이 현재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들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가 실제는 과거, 미래 다 포함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현재에만 계속 충실하게 되면 미래에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살수록. 근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에 충실하게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과거에 집착을 해서 네. 불행을 하고 네.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써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거와 미래는 네. 솔직히 뭐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버리는 게 더 나아 그거.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결국 사람한테 과거를 기억해서 내가 참 행복했다라는 분들도 많겠죠. 추억이나 그런 거는 좋은 거는 추억이라고 하고 네. 나쁜 거는 이제 아주
막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과거라는 것이 좋게보다는 나쁘게 훨씬 사람들한테 작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억, 좋은 추억도 실제로는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현재에서 멀어지게 만드니까. 과거에 자꾸 집착을 하거나 네. 회고적으로 되게 만드니까. 네. 그리고 미래라는 거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진다 이런 거는 청소년기의 잠깐이고 대다수는 성인이 되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걱정하는 거의 90% 이상이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을 걱정하거든요. 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려면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케세라세라는 말이 맞네요. 그 말은 조금 이제 체념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라는 저는 이제 될 일은 된다라는 될 일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 관찰자 되기 이게 다 굉장히 마음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제 아들 두 녀석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도 아무리 가르쳐 주고 싶어도 본인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철저히 개인화된 과정이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야만 접속이 돼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기초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느냐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다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10%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알아듣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일단 관심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마음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다 보면 자기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하다 보면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생활에서 겪는 모든 일, 내가 겪는 오늘 현재 겪는 모든 일이 마음 공부의 주제라고 마음 공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결혼하시는 분들은 부인이나 남편이 자기를 좀 힘들게 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자기 마음 공부에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마음 공부 선생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배우자나 자식이 진짜 멋진 선생님이 되기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조금은 송곳만한 빈틈이 있어도 그걸 파고들어서 배우자를 공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상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딱 알아서 바로 그 급소를 치고 배우자는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제일 많이 깨닫게 해준 사람이 가족입니다. 배우자나 자식. 거기에서 머리 찾지 마시고 그분들과 겪으면서 내 마음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도 읽으시고 불경도 읽고 또 힌두교 경전들도 읽고 도교 경전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하다 보면 그게 다 연결이 되면서 공부가 되어 나갈 겁니다. 네. 자, 원장님이 또 생각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 북미회담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발표문 없이 판이 깨졌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주역 해석이 맞았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네.